지금 뭐 이 시험 풀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에 의미가 있죠? 바로 내년 1차, 2024년 1차를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 경찰 시험이 이런 주제를 내는구나. 유형은 이렇구나. 이런 비율로 출제되는구나. 요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수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저도 역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죄행법정주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 1차, 올 1차에 바로 형법에 일반 이론, 일반 개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걔는 나올 주제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판례랑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순수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걔는 1차에 나왔기 때문에 2차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역시 1차 때 나왔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았네요. 그리고 곧바로 죄형 법정주의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1번은 너무 쉽게 출제를 한, 아마 1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셨을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부터요. 자,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현저히 부당한 이익. 자, 이게 만약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요, 이거 법조문 바뀌었겠죠. 이거 너무 쉽게 이렇게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어야 돼요. 네, 굉장히 쉽게. 나머지 보기들 판례들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봤던, 다루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 바로 형법의 적용 범위. 이거 분명히 제가 예상했었죠. 솔직히 이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동기설. 자, 판례의 동기설 태도가 폐지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최근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유의미한 내지는 가장 중요한 판례 변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비판했던 것이 바로 판례의 동기설이었다라는 것. 아예 그게 한 문제로 나올 것이다 하는 적중이 그대로 맞았고요. 오히려 굉장히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긴 했습니다. 바로 협의의 한시법. 네, 협의의 한시법은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고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끝난 것이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네,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어도요, 제가 주제로서 이렇게 단락으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요런 건 요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임받은 그러한 하위 법령의 변경도 역시 1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네, 그렇게 하면서 협의의 한시법의 경우에는 바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네, 요거 제가 행위시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정리해드렸던 그대로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암기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도 아마 2번 틀리셨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번의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느냐, 사실 굉장히 쉽게 낸 거였어요. 얘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바로 뭐냐면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특수 상황 하에서의 과잉방위, 특수 상황 하에서의 과잉방위의 책임 조각 사유가 과잉 피난에는 규정이 돼 있으나 과잉 자구행위는 없다. 네, 요거 법조문 문제였다. 올 1차에 그렇게 나왔다.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이고, 바로 얘는 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1번에, 자, 이거 낚이실 분들, 저는 의외로 이런 것에 낚이셨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굉장히 쉬운 건데. 자, 특별히 무건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예요, 이건. 이건 뭐랑 여러분들 낚은 거냐면요. 바로 16조,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냐 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바로 그거랑 교묘하게 법조문을 섞어서 여러분을 낚을 만한 복이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맑은 정신에서 풀었다면 이거 절대로 낚일 복이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2번이 조금 어려운 복이었다는 얘기를 우리 같이 했던 수강생이 아니라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걸 좀 들었는데요. 다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번 좀 어려운 것 보기 2번이 어려웠던 것 같다. 네, 친구들이 함정에 빠졌을 것 같다라고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뭐냐면 가벌 요건은 범죄의 성립 요소가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이다, 위법성이다, 책임이다. 자, 바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가벌 요건,
가벌 요건인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든지 객관적 처벌 조각 사유 그리고 소추 조건 이런 것들은 고의의 인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속 요건 해당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요. 자, 친족 상도례와 관련된 이건 바로 가벌 요건이잖아요. 가벌 요건은 고의의 인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무슨 놈의 과실 이런 것이 됩니까? 네, 이런 건 전혀 낚이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훈련 많이 했었던 겁니다. 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3번 아주 굉장히 자주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답은 찾아내실 수 있었으리라. 1번부터 여러분들이 낚이지만 않았다면 보기를 다 읽어봤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뭐 4번 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과실범. 역시 과실범의 기본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대표적인 판례들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과실범 거기 보기 1번도요. 결국 법조문 문제예요. 네. 거기 정상으로 기울여야 될 주의를 기회를 위해서 바로 과실은 정당한 이유. 여기서 또 출제자분이 이 정당한 이유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문제를 훑어보면서도 피식하고 웃으면서 느꼈는데, 이거 과실범은 그거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처벌된다. 그거지 무슨 정당한 사유 이런 것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고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3번, 2번도 너무나 우리가 오래전에 오래전에 아니면 안 되죠. 너무나 여러 차례, 너무나 오래전부터 살펴봤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평균인의 주의 의무 요게 아니죠. 자, 사실 제가 아까 연관성이 있는 보기들도 많이 출제자가 주셨다라고 했어요. 잘 한번 보세요. 2번 보기 그리고 3번 문제의 3번 보기. 거기 착오에 있어서 노력의 정도, 이거 수십 차례 우리가 다뤘던 거고,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돼야 돼. 그래서 제가 왜 변호사가 했던 사례, 변호사는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잖아.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과실범 판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주의 의무의 정도. 그래서 의사의 의료과실 따로 평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속한 사회 집단, 자, 3번 맞는 보기였고, 2번에 보시면 의료과호, 그러니까 의료과실을 인정할 때 평균인이어서는 안 되죠. 의사 집단, 의사들 평균이다. 소속한 사회 집단의 평균적 수준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 보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위법성 조각사유. 자, 위법성 조각사유는 2문제 이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2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거기 방행위, 피난행위, 자규행위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데 면제한다. 1번부터 이거 그냥 너무 쉽게 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리라 믿고요. 특히 3번도 보시면요. 상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역시 법조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정당행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올 1차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중요도 순서를 따진다면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당방위 얘네들이 중요한데 올 1차에서는 의외로 자구행위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2차 때에는 고전적으로 중요했던 것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정당행위가 여기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안 풀어본 보기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다 이건 쉽게 박스형 문제라고 해도 맞히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자, 요거 아무런 대가 없이 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거 이거 비슷한 예로요. 부항도 뜨고 하면서 1인당 얼마씩 받고 요거는 안 된다고 했던 거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 요거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에 불과한 것. 이거 형식적인 절차만 규정한 것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판례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역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거기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 이렇게 다 맞힐 수 있게 쉽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보기. 자, 이 리을보기, 이거
자주 풀어본 건 아닌데, 예, 많이 다뤄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논리적으로 한번 잘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기 2번이냐, 4번이냐, 요걸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가정폭력범죄 특별법입니다. 요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 판례로도 인정이 됐었던 것이고, 이거 뭐냐면, 거기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 요거 가정폭력범죄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상대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응하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법규 위반이 된다, 처벌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리라.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좀 어려웠다. 그나마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는 어려웠다. 그나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위법성 나왔으면 당연히 책임 문제가, 네, 7번 문제. 자, 가장 잘못된 것, 역시 뭐 우리가 익숙하게 다 봐왔던 것들입니다. 뭐 더 해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4번, 거기 보시면 원자행. 자, 고의에 의한 것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까지도 원자행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10조제 사망을 적용해서 처벌을 다 한다. 그럼 과실이 뭐예요?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과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예, 이건 여러분들 적어도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걸 틀리시지 않으셨으리라 굳게 믿어 의심합니다. 네, 마지막 어미를 제가 이렇게 흐트러뜨린 이유는 그래도 시험인지라 시험은 어렵잖아요. 네, 시험하면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컨디션에서 임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헌법을 푸시느라고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셨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도 고려해 본다면, 네, 실수하신 분이 나오시지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은밀히 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위전착은 나올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자, 위전착 더구나 이 사례까지도요. 너무나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네, 우리가 다뤄봤던 겁니다. 훈련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맞히셨으리라 믿어요. 바로 위전착과 관련해서 가번 뭐예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이죠. 그리고 나는 엄격 책임설이다. 자, 엄격 책임설만 고의의 성립에, 즉 구속요건적 고의에 영향이 없이 책임만 16조 적용시켜서 조각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만 논하면 된다. 이 점이 바로 엄격 책임설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의범 성립 여지가 있는 것은 엄격 책임설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나머지 견해들은 뭐냐? 바로 과실 유무를 판단해서 과실이 인정될 때는 과실범 처벌 규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고의범으로는 처벌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도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네. 자, 눈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학설의 이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는 견해에 이렇게 하는 입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견해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사하다는 바로 이게 유추 적용설, 그러니까 책임설의 변형된 제한적 책임설의 유추 적용설이다. 이런 거 용어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결국 얘도 어떻게 가요? 그 6가지 바로 위법성의 착오, 즉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의 6가지 유형 중에 위전착만은 바로 구속요건적 고의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유추적용설이었지 않습니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과 다른 점, 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라에 지금 딱 소개가 돼 있잖아요. 법효과적으로 이렇게. 얘는 기본적으로는 엄격 책임설, 즉 모태가 됐던 책임설을 유지한 채 효과 측면에 있어서만 고의범 처벌은 너무하니까 과실범 문제로 넘어가 버리자라고 했던 것, 그것만 해석을 한다면요, 답은 굉장히 고르기 쉽게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요, 사실 나 엄격 책임설만 빼놓고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 그리고 다의 유추적용설, 그리고 라의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지금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돼가지고 결국 과실범 성립이 논할 수 있는데, 자, 요거 과실폭행, 근데 또 이 부분 안에 사례를 한번 박스를 잘 읽어보세요.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제가 막 급하게 저도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급하게 이동해 와가지고 잠깐 문제를 훑어보고서 지금 여러분들과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폭행을 가하였는데 자 과실폭행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4번밖에는 답이 될 여지가 없어요. 이러고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오로지 나 하나뿐인 거고, 걔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조각해 준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로 고르시면 절대로 안 되죠. 1번도 사실은 안 되고요.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러면 안 되죠. 상해죄든 폭행죄든 성립을 하려면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갑이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다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무고죄. 자, 그러면 역시 총칙 문제지만 무고죄. 자, 무고죄는 뒤에서도 아마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위헌범으로 보고 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을 겁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기본적 보호법이 가장 중요한 보호법인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부차적 보호법익이 개인이 무고하게 처벌되지 않을 이익. 이게 부차적 보호법익. 이거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었죠. 어쨌든 지금 얘는 의외로 쉬운 보기. 바로 얘가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미 고소장을 허위 내용으로 제출한 것 자체로 기수가 되죠. 뭔 놈의 미수입니까? 이미 기수가 됩니다. 거기 2번에도요, 보시면 요 경우는 불능범으로 봤다는 거 우리가 자주 했던 거고, 3번 요것도 검색 때 나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답은 의외로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4번도 우리가 풀었던 판례고요. 판례 특강에서도 제가 다루었고 문제로도 우리가 모의고사 여러 차례 풀었던 겁니다. 저장장치 안 눌렀어도 기수가 된다라는 것. 왜 요거 유사한 맥락이 바로 그거잖아요. 램 얘기 제가 여러분들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롬과 램 해가면서 저보다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던 거. 일단 램에는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았다고 해도 어쩌고 저쩌고 이거 램에 저장 안 됐어도 이 판례가 우리가 다뤘던 판례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요. 역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타인을 비방할 목적, 기사재료, 출판물에 의한 간접 정보 틀릴 것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고 아주 깔끔하고 쉬운 설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범, 이거 우리가 2번 판례도 여러 차례 본 겁니다. 그리고 3번에도 보시면 거기 범인 도피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그리고 판례에서 많이 봤던 것이고요. 답 굉장히 쉽게 나왔죠. 거기 간접정범 의사, 피해자를 협박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기 몸 만지게 했던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타인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근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답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찾아내셨으리라 믿고요. 10번은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된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공동정범도요. 공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 정도로 이번에 난도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동가공의 의사, 이거 1번은 더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공동정범 개념 자체입니다. 물론 판례가 이 개념으로 굳어졌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거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을 거 필요 없다. 사례 문제로도 봤잖아요. 제가 왜 40번 문제로서도 그거랑 굳이 안 지어도요. 현장에서 합리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된다. 근데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답은 너무 쉽게 2번이 틀렸음을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 3번에 공범관계 이탈도 수십 차례 우리가 다뤘던 거고요. 신분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설마 다른 보기에 낚이지는 않으셨으리라. 저는 공범론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얘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낚이시면 안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2번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겼어요. 얘도 그냥 서비스 문제였네.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2번도 이거 함정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께서 들으신 바로는 3번 보기에 낚인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휴게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3번에서 막 답을 쉽게 딱 체크하지 않고요. 끝까지 다 읽으셨다면 답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답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방조라는 것은 꼭 유형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무형적 방조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무형적 방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적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거나 또는 결심을 강화시키는 그 내적인 의사를 강화시키기만 해도 방조가 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거 기본적으로 다루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아마 안 낚이셨으리라 굳게 믿으면서 그러길 바라면서 보시면 3번에 승낙한 것 역시 결의를 강화시키는 방조 행위다. 결의를 강화시키면 방조 인정된다라는 것,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다, 맞는다는 거 고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4번 보세요. 이거 전체적인 맥락. 자, 이 앞에 이미 알면서도 법인 설립이라든지 계좌 개설로 접근 매체를 통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계속했다, 알면서 계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때부터 방조가 되죠. 실제로 전달책 요거 이전에 이미 그때 알면서도 했은 그 앞부분에 이미 방조가 되는데 전달책으로 역할을 했어야만, 자, 전달책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형법 문제에서, 특히 총칙 문제에서 함정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킬링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 13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13번 틀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13번도요, 실력이 는 분들,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이라면 맞히실 수 있었을 터이나 굉장히 개수형 문제 중에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는 문제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오답률도 그나마 형법에서 가장 높지 않았을까 추측을 조금 해보긴 하는데, 이게요, 이 부분 한번 독특하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제가 이제 모의고사는 제 모의고사 많이 보신 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결국 실력을 다지는 것이라서 빡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어렵게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실전 문제에서는 빡센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이번에 그 비율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0개, 개수가 0개, 보기에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0개라는 보기가 딱 들어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셨어야 되고요. 이건 정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니고요. 나름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사실 정석으로 푸는 게 맞죠. 다만 제가 킬링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디귿 보기가 여러분들이 리을과 연관지어서 이걸 둘을 비교해서 여기서 낚이시지 않았을까. 요 점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본 실력, 그리고 법조문 해석 능력, 요것만 있어도 풀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요거 풀어내셨으리라 그렇게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게 꽤 오래된 판례이긴 해요. 거의 10년 전, 한 8년쯤 전, 2015년 판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오래된 판례였는데, 자, 어쨌든 기억 한번 보세요. 강도 범인, 우리가 수십 차례 이건 다룬 거잖아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셔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강도할 때 이 폭행요법 강도 따로, 그리고 체포 면탈할 때 이거 공직방 따로. 이렇게 되면 실경이지 이게 어떻게 상경이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절도 범인이 한다면 절도가 강도로 돌변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둘을 비교하면서, 이거 기억 낚이실 리는 없으려 믿습니다. 니은도 역시요. 거기 강도살인,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가 다뤘잖아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막 더 어려운 것들까지 다 다뤄봤던 것들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웬 실체적 경합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상상경이 되죠. 상상경. 혹시, 그리고 우리가 절 사건 나오지 못하게 막은, 그건 절 나오지 못하게 막은 행위랑 별개니까 실경이었지만, 요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 폭처법. 자, 이게 바로 제가 킬링이라고 생각하는 복이었는데, 뭐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법조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2015년 판례다, 그거 찾아보시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암기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강조하는 건데, 자, 같은 조문에요,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 채를 구성하거나 또는 여기에 가입하는 행위. 그래서 구성 가입죄입니다. 이걸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그리고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판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범죄단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사실 상경도 아니고요. 그냥 포괄일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범죄단체에 가입을 하겠어요? 활동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활동과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리얼.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가 요것을 동일시해가지고 디귿을 맞는 걸로 1번을 그러니까 한 개가 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2번을 고르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킬링 문제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거기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한번 잘 보셔라. 거기 범죄 그러니까 구성원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건 여러분 아시죠? 자, 1항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또는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자,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하거나 요거 하면 요 죄야 라고 돼 있다. 그럼 결국 하나라는 거네.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해석하셨어도 되고요. 아까 이거 판례를 보셨던 분이라면 기출문제 판례는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요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 자체가 활동하는 걸 예정하는 거지. 근데 리을과 뭘 구별하시라고요? 실제 범죄 행위를 했느냐. 리을 판례는 우리가 수십 번도 더 봤으니까 틀린 거 금방 여러분들 찾으셨을 수 있으리라 믿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A 범죄 조직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A 범죄 조직원인 걸 자랑하면서 돌아다녀요. 아직 범죄는 안 저지르고. 이게 바로 활동이다 이거예요. 요거까지는 그냥 하나로 포괄일제가 된다. 그런데 가입을 해서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때는 실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기를 쳤고 요거는 실경. 우리가 리을 보기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활동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지는 마셨기를 그걸 조금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도 비교적 쉽게 나왔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요. 거기 솔직히 1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낚이실 리는 없죠. 이건 수십 차례 더 다룬 거고요. 왜냐하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이 상해죄뿐 아니라 상해치사는 내가 이해한다. 근데 폭행치사까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유추 적용이라고 본다? 이렇게 안 보잖아요.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공직방에서의 폭행. 자, 이거는 폭행의 광의 폭행이냐, 협의의 폭행이냐, 최협이냐 이거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례로까지 해가면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그러나 공직방에서의 폭행은 그거보다 더 넓어진 간접적 유형력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 바로 2번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요, 살인 예비죄, 준비행위. 자, 예비는 목적범이다라는 이 개념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예비도 당연히 목적범이다. 왜 그러냐면 살인 준비를 하는 것은 결국 살인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살인과 직결되는 외적 행위가 당연히 필요가 돼야 되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수십 차례 한 거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국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에서도 1번 보기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네, 너무 쉬운 판례였고요. 2번도 역시 사실 이 판례는 당연히 기억들 하시리라 믿지만요. 나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하셨어도요. 답을 찾기 쉽게. 거기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아직 전제 조건 해 줬어요. 요런다면 과실을 인정 가능하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과실 인정하죠. 논리적으로 풀어도 이번 맞네. 이렇게 금방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례 문제로 제 아내 얘기까지 해가면서 예견할 수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왜 검은 박스라는 TV 프로그램 얘기까지도 하면서 최근에 이와 연결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바로 2번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 맞는 겁니다. 이건. 3번도 우리가 풀어보셨죠? 야간에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언제는 수평대등이고 언제는 수직이다를 비교하면서 여러 차례 연습을 했던 겁니다. 기본서에서도 했고 기출문제도 했고 모의고사에서도 했었던 거고요. 바로 뭐냐면
수술과 같이 의사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 상황에서는 수직관계가 인정이 된다. 근데 야간에는 원래 제가 종합병원 제가 이번에 있던 사례까지도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간호사의 업무다. 예, 의사와 그래서 간호사는 야간에 환자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둘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업무 분업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4번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판례입니다. 3번을 당연히 답 쉽게 고르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역시 잘못된 걸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봤던 거죠. 예, 협박죄를 다수설과는 달리 판례는 바로 위헌범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때는 그럼 미수범 처벌 규정은 왜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도달했었는데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럴 때 미수다라는 우리 판례의 태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여러분들이 틀린 걸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묘하게 낚았어요. 끝까지 잘 읽으셨어야 돼요. 끝까지 잘 읽었으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번을 당연히 틀린 복이다라고 답을 잘 맞히셨을 수 있을 겁니다. 체포죄가 계속범인구까지 맞잖아요. 예, 여기까지 맞는데 거기 그런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면 그래서 제가 체포죄, 감금죄의 경우에는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수에 이르는 과정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그런 거 잘 다루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쳤다면 부정되어서 무죄? 이 부분이 틀렸잖아요. 그럼 미수죠. 미수. 웬 무죄입니까? 너무 보기는 의외로 쉽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3번 보기도 진짜 수십 차례 했었지 않습니까? 막 칠판에까지 적어가면서 강도나 강간이 목적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감금을 한 경우에는 여기가 상경이 되는 것이고, 근데 감금하던 도중에 갑자기 욕구가 치밀어서 이건 고의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실경이 되는 것이고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그리고 4번 보기도 우리가 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분명히 다루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굳이 4번 판례가 잘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했던 거, 이거 손괴죄 판례만 기억나는데 이러셨던 분도요. 그 2번이 딱 틀렸다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16번도 조금 의외로 실수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강간과 추행의 죄입니다. 1번 보기, 얘도 답은 굉장히 쉽게 냈죠.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1번을 우선 고르셨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어떤 문제처럼요. 마지막에 이 보기를 다 확인 한 번 더 해보셨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어쨌든 거기 2번에 보시면 캠코더의 줌기능 이용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했다. 자, 이건 그냥 탐색만 한 겁니다. 준비행위. 거기 준비행위를 한 것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이건 예비 음모여야지. 예, 실행착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도 공공연한 전시. 네, 이건 특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식할 위험성에 놓여 있었다면 요거는 성립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4번 보기는 설마 낚이셨을 분은 아무도 없죠. 목적범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이 배율이 그러니까 이 비율 조정이 좀 적절했다라고 나름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 명예와 관련된 죄 역시 틀린 걸 고르는 건데 1번 굉장히 자주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도 전파 가능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파 가능성은 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의 개념 문제였어요. 결국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판례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용인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기본기였습니다. 2번 보기. 그리고 3번에도요. 거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 것, 그러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 것,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 믿지만요. 거기 밑에 줄에도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 않다면, 이렇게 아예 쉽게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난도가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번 보기, 우리가 최판 특강에서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개 모양으로, 너튜브와 관련된 거, 이거 설마 틀리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18번 문제는 그냥 다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것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저는 얘는 그냥 함정에만 낚이지 않았으면 충분히 잘 위기를 모면하셨으리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최판 특강에서 다 다루었던 판례들입니다. 19번의 첫 번째 판례 우리가 최판 특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임 제안서 그리고 일체의 말도 안 했다 하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2번 보기 같은 경우도 논리로 여러분들 푸시면 돼요. 요런 것도 결국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예. 비밀번호. 요런 것도 특수매체 기록이라고 봐야 되죠. 비밀번호는 기록 아닙니까?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셨으면 되고, 답을 굉장히 찾기 쉽게 해놨어요. 3번에 한번 보세요. 오히려 제가, 이번 시험에서, 뒤통수를 친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다가 바로 3번 보기였습니다. 네. 자주 안 나오던, 죄가, 다루어졌죠. 이번 시험에서. 바로 그거긴 한데, 그리고 제가 본 수업 때, 사실 요 비밀침해죄 1항을 더 많이 설명을 드린 게 맞아요. 1항을 더 많이 설명드리긴 했으나 여러분들 2항도 법조문 그래서 이게 기본기 법조문 해석 능력인 겁니다. 잘 보세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자 이것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것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구성 요건인데 봉함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밖에는 사실 답이 될 게 없어요. 4번, 네. 요게, 우리가 똑같은 판례를 안 다뤘다고 해도요, 비슷한 맥락의 판례, 주거침입죄는 막 지겹게 다뤘잖아요.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바로 주거침입죄가 안 나왔다는 게 참 독특한 거죠. 최근에 주거침입죄가 여러 차례 판례 변경 이후로 나왔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건데, 보기로 그냥 하나 정도만 나왔었습니다. 자, 어쨌든 4번에서도 보시면 굳이 범죄를 범할 목적 이런 걸 떠나서, 예, 바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낚이시진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자, 20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예, 13번 문제처럼 여기 20번 문제도 역시 개수형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기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었으리라. 더구나 기억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서,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다 다뤄봤던 것이에요. 이건 당연히 기억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미 그걸 반환하지 않고 퇴사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성립이 돼 버리죠.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미 성립한 것을 따로 팔아치웠다든지, 이것은 별도가, 되지 않는다. 불가불적인 사후행위다. 자, 니은 최판 특강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함정을 안 팠어요. 예, 제가 이거 함정 분명히 팔 수 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뭐냐면 이건 절도가 아니라 사기가 된다. 처분 가능한 자 여기 주인이 처분 가능한 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것도 아니면서 제 거예요 하고 가져간 거 사기죄가 된다. 절도가 아니라 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거기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 요건 역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면 그래 대등하지.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바로 손해로 인해서 이익을 얻어야 돼. 이것이 인과관계 연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 안 돼. 여러 차례 꼭 요 판례가 아니어도 요 부분이 아니어도요. 같은 맥락의 것들은 우리가 다뤄봤었습니다. 리을 최판 특강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쵸? 리을 최판 특강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상계를 한 거예요. 내가 받을 돈 잘못 송금된 것에서 상계를 했다. 자, 이거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다뤄봤던 겁니다. 근데 거기 성립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 사실 20번도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요걸 조금 고민하신 분들, 네, 요걸 조금 고민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만 조금 되지만, 네, 의외로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재산죄와 관련돼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재산범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죠. 거기서도 4번 보시면,
예, 절도범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가 그 내용을 알면서도 임의로 처분했다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자, 이거 횡령죄든 배임죄든 요 부분 논리의 문제였어요. 결국 횡령죄, 배임죄. 요때도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 내지는 보호가치가 있는 사무처리관계, 신뢰관계 이걸 요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범인들 사이에 이걸 무슨 보호가치 있는 그러한 위탁관계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번 쉽게 고르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옳은 걸 고르는 문제, 얘가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니요. 예, 얘도 제가 다른 문제랑 착각을 했어요. 이거 틀리시면 진짜 안 되는 문제죠. 왜냐면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고, 뭐 이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딱 하나 컴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얼마 찾아오라고 했는데, 사례만 조금 바꿨잖아요, 제가. 담배 사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추가로 인출한 그 3만 원 부분, 2만 5천 원이었나? 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컴사를 인정했던 거. 그래서 4번을 여러분들이 금방 고르셨어야 됩니다. 거기 1번 같은 경우도요. 거기 디지털 도어락 최판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될 수가 없고, 따라서 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데 아버지가 무슨 교사범이 되느냐, 이 논리였다라고 최판 특강에서 자세히 요건 전후관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해가 잘 안 돼서 난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칠판에 제가 정리까지 해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그 판례였습니다. 이건 틀리셨으면 안 되고요. 2번도 최판 특강에서 다뤘잖아요. 이건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예, 효용성을 떨어뜨리려면 막 땅을 갈아엎든지 막 물을 끌어다 대서 잠식을 시켜버리든지 이래야 손괴가 되는 것이지 요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3번은 우리가 거기 개인적인 용도로 지가 썼다, 이것은 횡령죄가 일괄적으로 부인된다라는 것. 네, 요거는 그 판례가 변경이 됐었던 거, 그거 우리가 하면서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요게 막 해롱해롱 거렸던 거, 그런 기억까지도 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뭐 충분히 다 기억하셔서 4번이 옳다는 걸 금방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개인적으로 저는 23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거 조금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요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별해내실 수 있는 만큼은 내주시지 않았나, 출제자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 보시면 거기 1번에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죄, 지금은 부실기재죄 해야 맞는데 왜 여전히 불실기재죄 이러는지. 자, 어쨌든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 요거는 허위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의 촉탁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기본서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사할 목적으로 모용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좀 찜찜하긴 한데, 자,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의 범위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바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낚았죠. 요거 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는 인정이 된다. 요게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판례를 제대로 시간에 막 쫓겨서 읽지만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까지도 잘 확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3번과 4번 보기도, 특히 4번 보기는 뭐 수십 번 우리가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죄입니다. 1번과 같은 경우, 자, 거기 직무유기란 게 무작정 막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크게 어려운 판례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주 봤던 거죠. 어느 행위가 자기범적인 요소와 부자기범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자기범 성립이 원칙이다.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간 것까지. 그런데 검사가 만약에 부자기범으로 공소제기했다고 해도 위법한 공소제기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도 많이 다뤘던 거고 3번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거기 이게 좀 어렵게 함정을 팠을 수도 있는 복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되긴 하는데, 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맞고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는 건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필요에 따라서 국가적 기밀이라든지 군사적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죠. 여러분들이 딱 논리적으로 인정해 보셔도요. 어떻게 법조문에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거, 예, 거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것을 꼭 명시된 것으로 한정하는 건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 역시 뇌물죄입니다. 제가 뇌물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임해야 될 여러분들께 반드시 아마 출제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뇌물죄 요거 분명히 무조건 출제가 되는 범죄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함정을 판보기가 있었는가라고 했더니 글쎄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건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개수로 나왔다면 굉장히 난도가 높아졌을 문제일 수 있으나 개수형 문제가 아니라 틀린 것만을 찾아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낚이셨을 수도 있겠다. 이제 보니까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만 훑어봤을 때 몰랐는데 틀린 것만을 고르는 것. 우리가 익숙한 건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에 익숙한데 틀린 것만 요것 때문에 혹시 실수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자, 거기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해서 임용돼서 종사해온 사람이 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에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 하더라도 봄이 상당하다. 우리 판례의 태도다. 그러니까 예,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가도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요 경우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이 안 나 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이건 니은 보기에 낚이셨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거 기본기 문제거든요. 이거 기망, 사기, 그 다음 뇌물수수, 술회. 근데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요. 하나의 행위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경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 문제, 이런 게 바로 기본기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 얘는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거 처음 보는 분이다라고 설령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거 기출문제집에도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낚이셨으면 안 돼요. 네. 너무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디귿 보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기출문제집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뇌물공여죄가 이때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왜 여기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을 준 사람도 증례자가 될 수 있는 부당함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리을 보기가 이게 어려운 함정이었어요. 리을 보기가 조금 나름대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판례를 꼬을 때 뒷부분을 많이 꼬거나 아니면 접속사를 많이 꼬는 건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꽈버렸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근데 이거 익숙하게 풀어본 유형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벌써. 자,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고 거기 하문은 일단 끊으시고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게 무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깠어요. 의외로 문제를 읽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이라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는 것에 친족관계든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무슨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는 거야. 안 되지. 라고 금방 여러분들이 오히려 찾으셨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이 틀리는 것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리을이 틀리는 것도 의외로 쉬울 수 있었기 때문에 글쎄 실수만 안 하셨으면 잘 맞히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럼 26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방해, 공직방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건데요. 그 공직방에서 위계가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왜 사례별로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 혈액이라는 걸 여기 소변 요렇게만 바꾼 3번 지문 여러분들이 요건 의외로 쉽게 해석을 해결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허위로 4번 혹시 낚이시진 않았으리라 믿고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가정에서 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경우를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밝혀내야 돼. 그건 네 직무야라고 한다면 위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판례를 안 읽어봤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틀린 게 너무나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그런 식으로 쉽게 기본 실력으로 찾아내셨으리라 믿는데
어쨌든 그 1번 같은 경우는 보기 자체가 너무나 교묘하게 이건 열심히 꼼꼼히 심사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일어난 일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줬던 것. 논리적으로 보시면 나머지 2, 3, 4 보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봤어. 비슷한 유형을. 특히 2번하고 뭐 3번은 특히 2번은 제가 아예 설명까지 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스프레이 뿌린 거 이런 것들은 위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막상 이렇게 풀어드리다 보니까 의외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조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조심스럽게 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1차보다는 함정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생각했던 것, 그리고 뭐, 걱정했던 것만큼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외로 함정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1차보다는 난도가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에요. 네,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기억 같은 경우도요, 한번 논리적으로 쫙 판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은 당연히 맞는데 할 수 없으나라고 했어요. 다소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판례 부분입니다. 그다음 니은에 보시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멸했다면 다른 공범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다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증거인멸은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증인 도피죄는요, 타인의 사건이었어야 돼요. 이건 법조문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 핵심 요약 자료에서 이 부분까지 판례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진 못했었습니다. 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긴 한데, 왜냐하면 국가적 법이 관한 판례는 계속 빈출이 되는 판례가 많지 않고요. 간헐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뜨거운 감자 측면이었고 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27번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 사실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것도 풀 수가 있었어요. 타인의 형사사건이어야 되는데 거기 자신을 위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보시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 그리고 이 내용을 녹음한 파일, 자, 요거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적극적으로 가공을 했죠. 그런데 증거 위조가 논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돼야 정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죄, 미음 판례는 더 설명 안 드려도요. 일단 미음 들어간 걸 고르셨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답의 선택폭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었다. 오히려 기억 같은 보기가 이거 내가 처음 보는 판례 같은데 라고 하신다고 해도요, 논리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음은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거예요. 그래서 미음을 가지고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 형사법은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렵게 낸 문제다라고 평가할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네. 잘해야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어렵게 낸 건 아니지만 의의 함정을 팠다라고 할 문제까지는 한 5-6문제 정도가 아니었을까, 나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꼭 맞춰야 될 문제는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합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원래 판례도 뻔한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걔도 기본기다. 그래서 기본 개념, 특히 암기 자료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것들, 그것은 시험 직전까지도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낚이지만 않으셨다면 사실 함정은 저도 인정할 만한 함정들이 있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함정이라고 지적하신 것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함정에 빠지면 안 되지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8번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28번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이 왜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네, 요거 낚이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시험이란 게 원래 그렇죠. 예,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맞힐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저도 압니다만 요거는 이 정도는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걱정이 되면서도. 자, 어쨌든 거기 1번 보시면요. 예, 범죄를 수사한 때, 자, 우리가 사경의 수사 종결, 이거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바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기소 의견으로 공소제기 의견으로서 사건 송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자 서면만 이게 말이 안 되죠. 증거물도 같이 해야죠. 예, 서면만 요 부분에서 일단 틀렸어요. 답은 굉장히 이게 함정에 안 빠지셨어야 정상이거든요. 거기 서면만이라는 것에 얼핏 보면 그래 사건 송치는 안 해도 되니까 서면만 보내면 되겠지. 아니요. 근데 증거물 등 위에 있잖아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이거 같이 보내야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안 낚이셨으리라 충분히 믿습니다. 예. 이건 뭐 2번 보기는 그냥 서비스 보기고요. 더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뭐냐면 안 보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네. 바로 검사가 영장 청구하기 전에 먼저 사경이 영장 신청하면 된다. 네. 그러면 안 보내도 됐던 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요. 위법 부당하다면 재수사 요청 가능하다. 자,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 결정 당연히 할 수 있다. 자, 이때 재차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는데도 위법 부당한 것이 현저하다면 그때 가서야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어려운 것까지 연습을 많이 해본 목입니다. 4번에도요. 검사의 수사는 이제 예외적이다. 뭐 이건 아주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수사 기본에서부터 다루었던 것입니다. 수사 준치까지 안 가도 됐었어요. 네, 충분히 요거는 형사소송법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압색. 자, 29번이 제 나름대로는 조금 함정 문제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빨리 읽으셨다가 내지는 다른 것과 이렇게 교묘하게 혼동이 돼서 뭐냐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영장이 발부된 취지를 설명하고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였죠? 체포였어요. 체포. 예, 그래도 바로 사무실에 가서는 곧바로 원본 제시 사본 교부 요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가 조심하셔야 될 게 압색의 경우에는 바로 영장 제시의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압색은 무조건 영장 제시다. 네, 이거 우리가 기본 개념 때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약 자료집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다룬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다. 요 점이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근데 압색은 체포 구속과는 달리 급속을 위한 요급 처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자, 그 나머지에서도 뭐 낚일 보기는 특히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3번에서도 급속을 요하는 때다. 이거 은닉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때는 미리 고지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4번 보기도 우리가 수십 차례 다뤘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 자, 체포 무조건 당연히 형소법은 형법과는 달리 나올 주제는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형법 같은 경우는 잘 안 다루던 범죄가 나왔네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주거침입죄처럼 그동안 잘 나왔던 것이 의외로 보기 하나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했고, 네, 이런 것이 있었다면 형소는 나올 주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빡세운 문제긴 하지만 어렵지 않았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착수했으나 흥분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한번 해석해보세요. 이게 똑같은 판례가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문제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기본 실력이라고 항상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미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를 했어요.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를 했다면 애초에 영장을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니라 그냥 현행범인 체포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이것도 제가 조심하셔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긴급체포다. 네, 이거 니은 낚이셨을 분은 안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수십 차례 연습을 했던 거죠. 얘는 오히려 더 쉽게 기본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더 어려운 판례까지도 많이 해봤잖아요. 30일 이내에 만약에 법원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소급해서 위법해지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30일 내에 통지하여야 된다. 맞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제도에 있어서 거기 다 제가 정리해드린 것에 있습니다. 법조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리을에도 보시면 48시간 이거 뭐 수십 차례 다룬 거죠. 요때의 기산점 아덴만 여명하면서 체포시간이라 인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얘는 낚이지 않고 다만 4번으로 혹시 혼동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쉽게 푸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자 31번도 답을 굉장히 쉽게 찾으셨으리라 믿는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이거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공통점 차이점은 수십 차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설마 이거 틀리신 분은 없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도 어려운 함정 문제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뭐냐면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만 할 수 있잖아요. 증거보전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변호인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둘이 또 보관 장소도 달랐지 않습니까? 그 보관 장소가 다른 것 때문에 열람 등사도 서로 달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신다면 증인 신문은 곧바로 검찰에게 송부해서 검찰청에 보관, 그러나 수사상 증거 보존은 법원 보관 차이가 있었다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틀린 거 찾아내셨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이요. 구속에 관한 설명. 자, 역시 체포 문제, 그 다음 구속 문제 다 이렇게 하나씩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오히려 재체포, 제한, 뭐 이런 어려운 함정은 아니었어요. 30번 체포 문제도.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난도보다, 쉽게 그렇게 출제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구속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구속기간 만료. 자, 구속과 관련돼서 거기 만료일에, 자, 이건 우리 기본서에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요거는 바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사건으로. 왜냐면 요거는 사건별로 구속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다라고 기본서에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 똑같은 판례가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 석방결정 항고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실익이 있다면 항고 가능하다. 특히 요거 보증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요런 거. 요거 우리가 판례로 확인을 해 봤던 거예요. 보증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때는 항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구속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장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불복 방법이 없다. 다시 재청구하는 것이 소극적인 불복이라면 불복일 수는 있지만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에는 불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준항고 대상도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된다라고 했던 거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 굉장히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저는 출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에요. 압수수색 문제. 역시 압색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 하나가 33번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수형 박스 문제인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개괄 정리를 막 할 때요.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또는 재가공을 하거나 한 보기가 나왔죠. 예컨대 거기 세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죠. 니은 보기. 이런 보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만한 그러한 체감 난도는 높아도요. 역시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석하셨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억 한번 보시면요. 거기 저장된 근데 원격지 이게 특정돼 있어야 된다. 라고 이게 최근 판례의 태도였다 하면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다만 그거에 가름해서 기억과 더불어서 미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된 것도 우리가 자주 봤어요. 기억 미음은 수십 차례 우리가 봤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맞는 설문으로 당연히 이걸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개냐 2개냐 1개냐 요걸로 좁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은 한번 보시면요. 자, 전자정보에 대해서 종료되기 전에 무관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자, 그런데 뭐 대법원은 우연한 유관 발견 원칙이란 것. 자, 이게 원래 미국에서 발생한 이론이긴 한데요. 자, 이거에 의해서 별도의 영장 없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자, 여기 우연한 유관 발견의 원칙, 뭐 이딴 용어가 새로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게 아니라, 아니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스탑. 새로운 영장 발부. 그래야만 적법. 이거 우리가 수십 차례 한 거잖아요. 그 기본 중에 기본만 생각하시면 니은 틀렸다라고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니은 틀린 것.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요. 수사기관이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바로 아까 기억과 디귿, 제가 미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디귿, 우리가 이거 굉장히
연관지어서 많이 다뤘습니다. 오히려 디귿을 더 많이 다루면 다뤘지. 자, 어쨌든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족박포에 현출된 이런 것들은 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이 되지만 저정 매체가 외국에 있는 요게 틀렸죠. 외국에 있어도 뭐 상관이 없죠, 이거는.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럼 3개냐 2개냐인데요. 자, 리을. 자,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 그럼 나머지 것들은 반환, 삭제, 폐기. 이래야 정상입니다. 자, 그때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리을은 뭐 틀릴 게 없잖아요. 가장 전형적이고 너무나 많이 다뤄본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외로 답은 깔끔하게, 다만 제가 걱정이었던 개수형 문제여서 니은 보기. 이걸로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누누이 강조한 결국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 원리 개념에 충실하다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던 것. 그대로 문제를 푸셨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찾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러나 나름 형소법에서는 난도 높은 문제로 분류되기는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거나 틀렸을 만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이요. 역시 거증 책임인데 뭐 요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를 봤죠. 근데 뭐 얘도 답은 의외로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 공연성, 이게 왜 형법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지 않습니까? 자,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엄증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찾았을 문제. 자, 그 다음에 35번이요. 위수증 문제. 그리고 36번에 자백배제. 그리고 전문법칙 2개. 네, 법원의 자유심증. 자, 비율도 아주 적절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전문 증거도 딱 2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40번 사례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어렵지는 않게 나온 것. 예, 답은 의외로 고르기 쉽게 나온 문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35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수증에 대해서, 자, 이건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거기 임의 제출 동의서만을 받았다면 안 된다. 예,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1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다면 뭐 낚이시지 않았을 폭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요. 자, 거기 기본권, 요 부분은 당연히 기본 전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책무고. 그 다음, 그런데 2번 보기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까다로웠다는 것은 이것도 기본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셨다면 전혀 당황할 보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권한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대해 도청 감청. 자, 이게 불법이에요. 대화의 도청 감청.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우편 서비스. 자, 전자우편 서비스는 대화가 아니죠. 일단 요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어야 돼요. 접근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자, 뒷부분까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공공적 성격 요것도 인정을 법원이 해주긴 했지만 중요한 거 전자우편은 대화가 아닙니다. 예, 요거 당연히 허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 그리고 어쩌고 교부 이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 그나마 나름대로 가장 답을 조금 골라내실 수 있는 요령으로 갔어야만 풀 수 있는 보기가 3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얘도 좀 난도는 높은 문제였다라고 인정이 되긴 하지만요. 뭐 4번 같은 경우 틀린 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사후에 진행됐다고 치유가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수십 번도 더 본 판례입니다. 4번에. 그러니까 잠시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요. 여기 35번 문제가 결국에 아까 33번이었나요? 네. 33번의 보기 니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보기가 의외로 많았던 것, 이것도 출제자의 나름 서비스와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도 제가 했던 겁니다. 결국엔 그나마 난도가 높았던 건 2번, 3번을 헷갈리실 분이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기본 실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전자우편은 대화가 아니잖아. 요거 일단 캐치를 해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제가 요구되는, 그러니까 3번하고 2번은 그렇게
구별을 해서 답을 고르시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에 자백 배제 법칙. 자, 자백 배제 법칙은 이제 임의성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맞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조금 보기는 어려운 보기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 보시면요, 임의성이 의심할 만한 경우에는 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그리고 이때 그 의심을 해소할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증명인 거고 그거 검사에게 있다. 여러 차례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것, 요거는 위수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도 연습을 했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는 자백 이외의 진술에만 적용된다가 다수설이지만 우리 판례는 아니야. 자백에도 적용돼. 진거권 불고지, 변호인 참여권 침해, 이런 상황에서 한 자백 진술 같은 경우도 위수증으로 처리하잖냐 하는 것까지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보기는 그런 훈련까지도 다 병행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요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검사의 신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사실을 부인하여 온 사정, 이렇다고 한다면 자백으로 볼 수가 없죠. 요거 우리 기본서에도 그대로 요 부분까지 다루었던 겁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게 나왔던 판례여서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역시 사실 기본 실력으로 요건 접근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기 너무나 명확하게 옳은 것들이기 때문에 옳은 거 다 표시해놓고 틀린 거 고르는 방법으로도 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나름 기대를 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3번에서도 보시면 거기에 자백을 유도한 것, 이건 다 임의성이 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거래하는 것도 다 임의성 부정이다. 그리고 4번도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돼야만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역시 전체적으로 다 쉽게 논리적으로 옳음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접근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에요. 전문법칙입니다. 전문법칙과 관련한 건 여러분들이 안 틀리셨으리라. 예, 그렇게 간절히 좀 바라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전문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좀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러면 요 진술이 기재된 서류, 원진술자는 A, 그 다음 그걸 얘기한 B, A가 B에게 행한 진술, 그렇죠. 자, 이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실 거, 우리가 수십 번 다뤄본 판례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정한 다음에 결국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건 요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문 증거다. 여러 차례 봤던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 때도요, 요게 뭔 말인지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해석해드린 기억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건 많이 다뤘던 판례란 거 금방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가게 돼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 자, 요거 우리가 역시 여러 차례 다룬 판례를요, 사례 부분을 딱 들어서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기본 원론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사례 부분으로 딱 바꿨기 때문에 생소할 수는 있겠는데, 요런 경우에는 그냥 목격자 진술에 불과한 거예요. 예. 더구나 법정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직접 증거로 봐야지 이게 왜 전문 증거가 됩니까? 내가 그걸 직접 들었다는데. 예. 자, 그래서 오히려 답은 굉장히 쉽게 논리적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요. 예. 3번, 4번 요거는 우리가 진짜로 지겹도록 특히 3번 보기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봤던 판례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요. 4번 같은 경우도 단순히 상태를 증명하는 것. 아까 1번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러한 정황이 있었는가 이런 것만 본다면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하고 4번이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게 더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요증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문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진술의 내용의 진위 여부가 요증 사실이라면 전문 증거지만 그 진술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얘가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까지도 우리가 연습을 했다면 이건 단순히 그렇게 반응한 행위 이런 건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태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그러한 논리로 법원이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38번도 역시 전문 법칙인데요. 가장 잘못된 겁니다. 자, 개별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 이게 피고인 갑에게 불러줬고, 자, 그러면 요것은 메커니즘을 이런 경우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진술자가 누구예요? 지금 1번에서 B죠. B 맞나요? 그렇죠. 자, B와의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A가 불러준 거예요. 갑에게. 그러니까 지금 원진술자는 B, 그리고 A가 A를 거쳐서 갑에게. 자, 그러면 이건 결국 재전문 진술, 그러니까 재전문 서류죠, 정확히.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 즉 재전문 서류입니다.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아, 이거 재전문 서류네 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 A가 B와의, 그러니까 B와의 개별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 요 부분 없이 그냥 A가 갑에게 불러준 내용이 기재된 수첩, 그런다고 한다면 313조죠. 진술이 기재된 서류죠. 그런데 지금 B와의 면담에서의 내용 요거니까 바로 재전문 서류로 넘어가는 메커니즘을 금방 찾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기는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2번은 더 설명 안 해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확한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실질적 진정 성립. 아, 네. 이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읽다 보면서 생각났던 게요. 39번 문제가 아니라 40번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네. 40번 문제. 바로 38번과 40번 문제도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 돼요. 일단 제가 39번을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번에 3번 보기랑요. 40번에 4번 보기. 아까 앞에서도 여러 개가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답의 힌트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기본 개념 명확히 법조문, 사실 얘도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전문 증거의 예외 규정 311부터 316조 그거 제가 표로도 정리해드렸고 우리가 여러 차례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312조, 313조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보니까 38번에 1번도 결국 313조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자, 바로 40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때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적내였어요. 적내. 이건 조금 써야 되겠네요. 자, 피의자 조서 같은 경우는 적내. 뭐 적법한 절차와 방식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비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참고인. 피의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참고인이다. 기억들 하시죠? 적내가 아니라 얘는 적실 내지는 성. 근데 제가 요거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어쨌든 반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인정과 다르다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기본 개념에서 여러 차례 했던 거고요. 뭐냐면 내용 인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말한 대로 써 있습니다. 이게 내용 인정인가요?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내용 인정은 내가 말한 대로 써 있습니다를 넘어서서 거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기재된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게 내용 인정이라고 했어요. 아니, 내용을 인정하잖아요. 내용을 인정. 예. 그런데 얘는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에요. 성립 진정은 내용 인정과는 다르다. 방금 전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도 그걸 넘어서서 내용 인정은 그게 사실입니다까지 가야 내용 인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질적 성립 인정은 내용 인정보단 낮은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다. 이게 바로 실질적 성립 진정입니다. 즉 참고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요. 내가 말한 대로 기재돼 있습니다로 좋게요. 실질적 성립 진정. 그러나 피의자 신문은요. 아이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한다면 증거로 못 쓴다. 둘은 다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고 사실 의외로 간과하기 쉬웠던 것. 그러니까 전무법칙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열심히 공부한 분도요. 제대로 명확하게 개념을 잡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했다면 틀렸을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40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저는 쉬운 문제라고 분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두루뭉술하게 공부한 분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라고. 그래서 좀 이중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40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은 38번, 3번부터 해결을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진술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피해자가요. 예. 그럼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부인했다면 걔는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없죠. 증거능력이 없어요. 예,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도요. 구속된 피해자를 신문했다. 자, 이거는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3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예. 공판 절차에서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311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315조다. 네. 자, 그래서 너무나 명쾌하게 38번은 1번을 고르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9번에요. 자유심증. 자, 법원의 자유심증은 여러 차례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여기 4번 보기도 사실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다뤘던 거예요. 자,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내용에 비추어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면이 있다면 이를 배척하는 것, 이게 바로 법관의 자유심증이에요. 근데 배척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법관은 판례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예. 그래서 판례에 구속될 필요도 없지. 다른 확정 판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는 법관입니다. 나 이거 그대로 못 믿겠는데 한다면 자유심증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거 배척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4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진짜 수십 번도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거기 항의하지 않은 사정.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요 부분을 다르게 출제를 했지만, 다른 부분을 떼어서 출제했지만 우리가 역시 여러 차례 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신빙성을 인정하거나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판단, 이때 충분히 연습했던 복입니다. 39번도 저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0번에도요. 가장 적절한 것.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좀 이중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던 건 기본 개념 충실히 공부한 분이라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로 분류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평상시 기본 개념 위주가 아니라 암기 위주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시지 못한 분이었다면 굉장히 난도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 제시된 사례는요, 우리가 오히려 형법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봤던 사례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요, 학교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았는데 이것이 여러 차례 계속, 그러니까 거기 네 번째 줄이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 신청.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히 재산범죄와 관련돼서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단일한 범위에 의해서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그때는 포괄일죄. 네, 그 법리가 당연히 보기에 나왔을 것이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급받은 것, 요때는 각 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 아니라 포괄일죄다. 금방 말씀드린 거. 1번은 설마 여러분들이 혼동되신 1번을 고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자, 반대신문권이 보장하지 않은 것인데 증언을 거부하면, 자, 정당한 증언 거부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증거로 할 수가 없다. 요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습한 겁니다. 반대신문권 보장이 안 되면 아까 이거 적실 반특. 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진불 상황에 해당하느냐까지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314조에 진불 상황에 해당하느냐? 진불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더 어려운 것까지 많이 연습했어요. 이거 피고인이 자초한 경우, 그러니까 증인이 출석하지 못할 상황을 피고인이 그렇게 일부러 마련한 경우, 요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요거는 진술불능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증거로 못 쓴다.
예, 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요. 퇴직 이후에 송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 이 사기죄인데요. 무슨 놈의. 자, 그 다음에 4번. 자, 만약 A가 2번 아니면 4번, 요거 4번으로 낚이셨을 분 때문에 제가, 생각을, 아까 이거.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뭐냐면요.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자, 요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런 얘기 했다면 반대신문권도 보장됐는데 뭐냐면 참고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뭐죠? 적실반특이라고 했어요. 이때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였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인정과 참고인 조서의 실질적 성립 진정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 부분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셨다면요. 잘 보세요.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내가 말한 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 성립의 진정은 인정됐습니다. 참고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 실질적 성립의 진정은 인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다. 자, 이게 만약에 피의자 신문 조서라면 증거로 못 써요. 피의자 신문 조서라면 증거로 못 쓰지만 참고인 조서는 내용 인정이 아니라 뭐다? 실질적 성립의 진정입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을 것이 염려가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 대로 40번 문제도 결국엔 기본 개념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네, 요것에서 여러분들이 판가름 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별도의 자세한 해석은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해설서 따로 이제 제공이 되겠고 또 어차피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 분은 내년 1차를 준비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 안타깝지만 이번 시험에서 응시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받으신 분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요. 어쨌든 앞길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느끼시길 바라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년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도 계속해서 기출문제 그리고 개념 설명 이때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결과 다들 얻으시길, 그리고 이 수업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학업의 열의를 북돋으시는 그런 계기가 돼서 내년 1차에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